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안양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와 창의 융합 교육이 만나 완성되는 안양대학교의 아름다운 리더. 미래를 이끄는 빛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세계 시민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1990년대에 93년 이주의 시대라는 책의 발간이라든가 뭐 유엔의 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필요성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이걸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의 통계 자료로 보니 2013년 31억 명이 국가 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는 64억 명이 국가 간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90%에 가까운 사람의 숫자로 본다면 국가 간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국경을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도 보지만 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한국에서 송출한 이주민들도 있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호주에서 그 인종차별로 폭행을 당했다는 우리 교민들의 이야기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 또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감도 증폭되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낯선 이웃들, 그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런 근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를 또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한국 내 이주자들의 현황입니다. 약 그 2.5%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56%, 여성의 비율이 44.1% 이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주 노동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 10억 명 가운데 몇 명이나 10억 명인데 10억 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인류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어떠냐? 이렇게 7명이 보이죠? 7명이 1명 정도가 우리는 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훨씬 많을 텐데 우리는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멕시코의 국경을 통제하고 금지하겠다. 외국인들을 이제 이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전체 인류의 흐름에 반하는 이런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렇죠? 뭐 미국을 위한, 미국만을 위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동안 갈등을 가졌던 적이 있죠. 예멘 난민들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슬람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IS. 그럼 IS 그러면 테러 집단. 그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자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갈 거야. 뭐 이런 것이었죠. 그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멘의 난민들이 우리에게서 가져갈 일자리라는 어떤 것들일까? 일용직 노동자들 아니면 서비스 업종 이런 데 아니면 그들이 정규직으로서 우리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여지가 있을까? 매우 희박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일, 어쩌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을 걱정한다라는 단어가 뭐죠? 기우죠. 그렇습니다.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와중에 결국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국의 마티아스 차이카 박사는 60년대 이후 난민이나 이주민은 더욱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을 받는 나라는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들을 수용하는 나라.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주민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의 난민들도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난민을 얘기하는데 난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난민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난민도 있고요. 경제적 난민도 있습니다. 이주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침략에 의한 이주도 가능하지만 해외 입양되는 사람들도 이주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주는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또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이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세계 시민이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라는 그물망 속에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사회적 관계를 보면 뭐 1.5명인가요? 3명인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세대관계만 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세계가 이렇게 조밀하게 그물처럼 엮여 있고 얽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세계화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울상짓게도 한다. 다른 사람을 울상짓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반면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웃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말도 반대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의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자주 만나는 아주 다양한 국가들의 출신들을 만나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실 기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지구를 놓고 보면 이렇게 그물처럼 촘촘히 쌓여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동시에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사용을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39%, 4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47에 28, 28억 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2005년과 2013년을 비교했더니 2%에서 무려 8배가 상승합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죠? 2020년 오늘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광고에선가 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이 핸드폰을 들고서 통화를 하는 뭐 이런 모습도 우리는 접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의 생산품들을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수출품의 4분의 1이 외국에서 생산된 자원으로 제조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들어와야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우리의 가구들이 주로 어디서 올까요? 그 나무들이 보르네오라든가 뭐 이런 데서 공급되는 그러한 원목들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원목들은 대부분 아마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적으로도 이제 만약에 수출길이 중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입을 막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가 현재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쉽게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보르네오라든가 뭐 이런 데서 생산되고 있는 나무가 벌목만 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를 베었으면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되는 과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세계 시민이고, 그러니 이제 이것을 누가 실천하느냐? 세계 시민이 실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시민입니다. 여기에서의 시민이라는 것은 안양 시민, 수원 시민, 서울 시민 이런 시민이 아니고요. 권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행정단위의 시민의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계 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셨던 17개의 목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1번 빈곤 퇴치, 2번 기아 중심, 3번 건강과 웰빙, 4번 양질의 교육, 5번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여기에 이제 화장실의 문제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9.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구축. 10번 불평등 감소.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활동 많이 하죠. 12번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문제. 13. 기후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요즘 뭐라고 한다고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14번 해양 생태계 보존. 15. 육상 생태계 보존. 그러면서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에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제가 권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 브리즈, 생물 다양성 조사라든가 우리는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6번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 필요하다. 그리고 파트너십, 지구촌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선진국들이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기구, UN이나 NGO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 국가는 다른 나라의 정책에 간섭할 수가 없고요. G20은 서로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합의가 어렵고요. 국제기구는 자본도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시민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세계 시민이 함께 노력하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계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세계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되겠고요.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 것,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무슨 얘기를 했죠? 파트너십 얘기를 했죠. 그런 것. 이렇다면 바로 세계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6개 항목 중에 몇 개 해당이 되나요? 6개 정도 해당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SDGs는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민관이, 그리고 민간과 민간이, 그리고 관과 관이. 예를 들어서 한 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 도시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단체들이 같이 협력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국가와 국가가 함께 해야, 전 인류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 책임감, 세계 시민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서 실천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할까요? 17개 목표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가장 만만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페트병과 쇠, 유리 이런 것들을 분리 배출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도 여러분은 세계 시민으로서 SDGs 17개 목표, 생산과 소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빈 강의실에 불을 끄고 나오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이 훌륭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목표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긴 해요. 이건 뭐였냐면은 이해 당사자 그룹, 예를 들어서 장애의 문제를 얘기하면 장애인 단체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노인의 문제를 얘기하면 노인의 그룹들과 해결을 해야 되겠죠. 바다의 문제를 얘기하면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또 이런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회의들을 거쳐서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충분한 협의였고 논의의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다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에 30년까지 실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30년에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가 정한 것들을 나와는 내 의견과는 다르지만 이해해주고 또 그것을 함께 실천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과 똑같이 세상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원칙의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었죠. 수립의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No one will be left.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뜻은 대단히 좋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상적인 구호를 가지고 그 속에 매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물론 마음가짐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하는 게 옳고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수립을 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도 수립을 했고요. 인천시 부평구. 혹시 이런 것들은 좀 볼게요. 그냥 여기서부터만 볼게요. 근데 꼭 17개의 목표를 다 수립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까 실천하기 쉽고 편한 것부터 하자,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말씀 드렸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10개의 목표만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57개의 세부 목표만 했어요. 인천 부평구는 어떤가요? 17개에서 65개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면서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식의 차이도 있고 이게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보시면 경기도에 3번 목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6번 목표가 있는데 제가 3번하고 6번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뭐였냐면은 건강과 복지였습니다. health 그리고 well-being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6번은 그래서 그 well-being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질병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깨끗한 위생의 문제, 이게 이제 화장실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결핵, 소아마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이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도 보장이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혹시 여러분은 세계 화장실 협회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World Toilet Association. 이게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된 화장실 문화 운동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수원에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계셨어요. 수원시장도 역임하셨고 국회의원도 역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고심재덕, 상곡심재덕. 세계인들이 미스터 토일렛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한국에서 화장실 문화 운동을 촉발시키셨고 세계 화장실 협회를 창립하신 분. 자랑스럽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화장실, 선진화된 화장실 문화를 견학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립된 세계 화장실 협회가 전 세계의 낙후된 국가들의 위생적인 화장실을 지어주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심재덕 시장님과 함께 화장실 문화운동을 시작해서 세계 화장실 협회의 창립까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또 제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기 저와 함께 하셨던 어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야외 배설을 끝내려면은 26공명 이들이 이제 화장실에 접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죠.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원시에서 설정한 목표는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수립한 목표하고 수원시에서 수립한 목표하고 여기에 화장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수의 뜻이 있어서 제 의견이 그렇게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뭔가 목표로 세부 목표로 설정되는 데는 또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제 그 3번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행정 간에, 그러니까 지방자치겠죠. 지방자치 단체 간에 이해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단체장이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좀 다르다. 그리고 혹시 같다라고 하더라도 좀 깊이나 절실함 이런 것들이 또 다르다. 그러니 이걸 합쳐나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체 간에도 좀 다르다. 똑같이 환경단체지만은 환경단체 간에도 관심의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
그 관심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도 그 이해도라든가 깊이라든가 절박함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더더욱 세계 시민이니까 우리가 더 접근을 하고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어렵고 뭐 이런 점이 있다. 뭐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글쎄요, 한계라고 표현하면 또 너무 한정적인 것 같으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트너십 17번 목표 그와 같이 물론 거기서는 국제의 파트너십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 실천을 못할 것 같으면 뭔가 대표적인 것, 대한민국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경기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수원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을 해나간다면 어느 분야든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번과 6번 이걸 좀 융합해서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예를 들면 화장실 운동으로 얘기를 한다면 건강과 웰빙의 문제와 물과 위생의 문제를 합쳐서 누구나 건강한 삶 뭐 이렇게 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그 소년을 안고 있는 분이 제가 말씀드린 고 심재동 시장님 미스터 토일렛입니다. 세계 화장실 협회를 창립하느라고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위중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화장실 협회를 창립해서 이 26억 명의 위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마지막까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저의 꿈은 모든 인류가 화장실에서 미소 짓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적으셨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공중화장실들은 정말로 지저분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냄새 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쾌적하죠. 이러한 혁명을 바로 저분의 철학으로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그 미스터 토일렛 심재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한 분의 노력이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이렇게 전 세계 인류에게 호혜와 평등으로서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이거는 그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노인들이 마을 제사를 지내고 계신 모습인데 이러한 간절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싹 물러나고 우리가 하루빨리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안양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와 창의 융합 교육이 만나 완성되는 안양대학교의 아름다운 리더. 미래를 이끄는 빛이 됩니다.